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전자가 HBM으로 지금 역전의 스토리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과연 어떤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또 HBM의 역전은 가능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취재해 주신, 요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근데 이상해요, 지금? 삼성전자 요새 주가 엄청 좋죠. 다시 이제 막 가고 있잖아요. 예, 가고 있습니다. 재 뿌리려는 거예요, 지금? 예, 재 뿌리려고 그런 거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닌데, 네. 이거는 단기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장기적인 얘기에서, 요새 삼성전자 위기론 관련한 얘기들이 좀 있길래, 네. 여러 전문가들과 이제 각 분야별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게 단기적인 부정적인 전망이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이게 메모리가 올해는 업턴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될 거고, 아예 HBM도 늦어서 그렇지 가겠죠. 네. 잡을 겁니다. 네. 근데 잘 될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어떤 근원적인 얘기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삼성전자가 HBM을 SK한테 밀렸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안 됐다가 문제다. 아직도 안 됐다가 문제다. 그러니까 HBM 자체가 아니라 네? 예전에 이 정도였으면은 예전에 삼성전자였으면은 진작에 따라잡았을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에너지, 네. 패스트 팔로워의 엄청난 준비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쇠락한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때문에 불거진 얘기인데 그 HBM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둘러싸고 있는 삼성의 저력이 좀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좀 삼성전자 위기설을 예전에 유진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장표로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다시 갖고 왔어요. 네네. 한번 같이 보시죠. 2012년 매출 200조 원 돌파 이후에 2023년까지 11년간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률은 2.3%다. 달러 기준으로는 1%다. 네네네네. 1년에 1%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부별 경쟁력의 피크를 보면 모바일은 2013년 전에 이미 피크를 찍었다는 거고 예. 빅메모리는 2011년 네. 13년 전에 피크를 찍었다는 거고 네. 메모리는 16년에 찍었다. 그러니까 2016에서 2018년에 나타났던 메모리 2차 슈퍼사이클의 착시 효과를 빼고 보면 그 시점에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지었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그냥 갑자기 공급이 딸리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됐던 걸 빼고 나면 삼성전자는 이미 10년 전부터 쇠퇴기에 접어든 기업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유진증권 이승우 센터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었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서 그러면 메모리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짱 아니냐? 네. 짱 맞죠. 네. 짱은 맞는데 이 짱인 삼성전자의 그 무시무시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영원히 저 짱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데 낸드 플래시 176단 1A 1B 공정, 이건 메모리 공정입니다. 네. DDR5, HBM3에서 경쟁사에서 역전을 허용했고 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다운턴에서 수익성을 역전당하는 굴욕까지 당했다. 다운턴에서 수익성을 역전당했다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는 네. 그 메모리 분야에서 진짜 무서웠던 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네. 양산력이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서 이 다운턴이 진짜 무섭습니다. 딱 수익성,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시기가 예. 삼성전자는 맷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케이 가. 그럼 대신 진짜 우리 막 엄청 단가 낮게 해갖고 수율 좋고 이러니까 그죠. 우리는 가격 낮춰도 상관없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진짜 너네 자꾸 까불면 진짜 간다. 끝까지 간다. 이게 있거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건데 네. 다운턴에서 수익성을 역전당하는 굴욕을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매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네. 모바일에서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네. 애플하고의 격차가 예전에는 2013년에는 애플이 100이라 그러면 삼성전자는 한 73 정도는 했다. 근데 지금은 애플이 100이라 그러면 22밖에 못 한다. 뭐의 수익? 예, 매출이요. 매출이? 예, 예. 매출이 그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플의 73%나 했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근데 지금 22%밖에 안 된다는 아니 왜 거고. 한때 그래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가 삼성전자였는데. 얼마 전까지도 1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시스템 LSI에서 TSMC하고 비교해 보면은 2011년에 88%였는데 네. 지금은 26%밖에 안 된다. 아. 그리고 메모리 분야에서는 하이닉스의 한 2배 정도, 2.2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3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그 10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네. 사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순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진짜 삼성전자는 정말 무시무시한 기업이었습니다. 네. 1990년도만 하더라도 여기에 아예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그러다가 12위밖에 안 됐다가 일본 전기, 도시바, 모토로라, 히타치 요런 기업들은 아예 이름이 사라졌고 1990년에 1, 2, 3, 4등 하던 예. 그리고 2000년이 됐을 때 인텔, 도시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삼성전자가 드디어 5위권 안으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2015년이 됐을 때는 2위까지 올라가고 2017년에는 드디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다시 5위로 내려오게 4위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럼 그동안 삼성전자에게 1위라는 타이틀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93년도 이후로는 그다지 이렇게 뭐 대단하게 평가해 줄 만한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초. 그냥 뭐 그냥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1위, 세계 최초. 이 그냥 뭐만 하면 세계 최초였어요. 2013년까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뭐 했다라는 게 더 이상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 대단하다 하는 표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좀 사라져 버린 거고 그러면 이거 표 같이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 부분들이 지금 저는 반도체 세대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제가 그냥 구분을 하는데 요 과정들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HBM만 보면은 HBM 쪽에서 뭐 SK하이닉스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 3위 마이크론도 엔비디아 GPU 들어갔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납품만 하면 된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가지고 이거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오늘 유종훈 기자가 얘기해줬는데 네. 젠스랑이 여기다가 방명록에다 사인하고 간 거 가지고 에이 어프로브드 그러니까 어프로브드까지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명록에 사인한 걸 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막 이게 삼성전자가 이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요 진짜. 이거 이재용 회장의 사인이 다른 그 반도체 회사들 막 이거 막 보도하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예. 어떻게 우리 삼성전자가 젠스랑 사인 받았다고 그거를 공개해갖고 또 뉴스가 되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HBM이라는 기술을 처음에 딱 이게 수면 위로 확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SK하이닉스한테 밀렸던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HBM이라는 것을 처음에 쓰게 됐던 거는 그 원래 2008년 네. AMD가 게임용 메모리를 좀 개발하라고 좀 제안을 했었어요. 하이닉스에다가 2008년에 8년에.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AMD도 그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갖고 뭐 GPU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네. 엔비디아한테 좀 잘 안 되니까 게임 콘솔 쪽으로 좀 공략을 하려고 그랬어요. 요게 이제 HBM 스토리예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게임용 그 GPU, 콘솔용 GPU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HBM을 붙여갖고 좀 이제 GPU가 좀 PC에서는 자기가 엔비디아한테 안 되니까 우리 콘솔에서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첫 제품이 나온 게 2013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콘솔 시장으로 갔는데 그때도 뭐 좀 열도 많이 나고 비싸고 뭐 그래가지고 네. HBM은 그냥 별로 좀 잘 안 쳐주고 그래픽 DDR이 그 대세가 됐던 그래픽 때예요. DDR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픽 DDR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근데 여기서 D램이라는 거는 사실 그 똑같아요. D램 똑같은 D램인데 그거를 그래픽 카드 옆에다가 촘촘하게 박아놓은 게 그래픽 DDR이고 그래요? 예, 이거를 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CPU용 DDR이에요. 근데 그 연결하는 방식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일반 D램 같은 경우는 하나에 4개 연결하고 그래픽 D램 같은 경우는 하나에 하나 연결하거든요. 그럼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 근데 그거에서 용량을 키워서 바로 옆에다 싹 올린 게 HBM이거든요. 근데 이게 HBM이 그때 뭐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픽 DDR한테 좀 밀렸고,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 딥의 시대가 올 거다 말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도 사실 구글의 TPU가
구글의 TPU는 인공지능 전용으로 만든 반도체입니다. TPU? 예, 예. 텐서코어. 이게 구글이 만든 이름이에요. 네네. 자기의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거기에 들어간 것도 SK하이닉스의 HBM입니다. 네. 그러니까 HBM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뭐 굳이 그게 대세가 되겠냐. 그냥 이제 시장 파이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하니까 그냥 뭐 비싸고 네. 열나고 뭐 그냥 뭐 그리고 뭐 대안들도 좀 있고 사실 뭐 인공지능이 그렇게 대세가 될 거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거죠. 어쩌면 하이닉스가 2위 내지 3위 업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더 조금 큰 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삼성전자는 놀았냐? 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HBM, PIM이라고 뭐 메모리 반도체에다 연산기를 갖다 집어넣는 설계라든지 아니면 CXL이라 그래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그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하긴 했었어요. 근데 딱 갑자기 챗GPT가 빵 터지면서 초고대 언어 모델이 막 대세가 되고 GPU가 갑자기 막 그 엔비디아 GPU가 제 최고 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 미스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예전에 삼성전자는 그 엔지니어들을 각자 경쟁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A 라인, B 라인, C 라인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뭐 거기서 얘가 되면 얘 걸로 가고 나머지 B, C 라인은 그냥 노는 거죠. 너는 그냥 짬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네. 모든 선행 기술에 대해서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있잖아요. 고객님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요런 스타일. SM 스타일.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시절에 뭐 좀 하려 그러면 이런 것 좀 해보자 저런 것 좀 해보자 그러면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게 대세가 되면 그걸로 밀어버리고 때로는 이제 뭐 인텔이 그 노어 플래시, 낸드 플래시를 밀고 있는 와중에도 네. 자, 낸드 플래시 같은 것도 미리 연구를 하다가 이게 지금 한번 밀어보자. 그래갖고 쫙 밀어가지고 아예 그 플래시 메모리 시장을 다 죽여버리고 낸드 플래시로 다 싹쓸이를 해버리던 업체가 삼성전자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럼 왜 이게 그러니까 뭐 미스가 난 거는 괜찮은데 네. 도대체 그걸 왜 안 한 거야? 왜 이걸 못 따라잡고 있는 거야? 그럼 그동안 그 중요한 전략이었던 그 패스트 팔로워의 엄청난 저력들이 네. 사라져버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대표적으로 인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텔은 그냥 반도체의 기틀을 그냥 잡은 회사라고 봐도 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인텔의 주력이 원래 뭐였는지 아세요? 인텔의 주력? 예. 인텔의 주력 CPU 아니에요? 인텔 주력 원래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아 옛날에. 예, 예. 아. 원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 회사죠. 네네. D램이라는 걸 만든 회사인데 여기가 완전히 그 일본 업체들한테 밟혀가지고 네. 그때 가장 혁신적으로 나갔던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거는 네. 그 당시에 쓸 이유가 없는 반도체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 마이크로 프로세서. 네네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뭐냐면 제어기, 연산기, 메모리 요걸 하나로 통합한 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CPU라고 CPU라고 부르는 그 칩. 아.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네. CPU라는 거를 쓸 일이 없었어요. 아 그래. 예, 근데 거기서 그랬던 진짜 것 같다. 과감하게 네. 야 이거 한번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니면서 무어의 법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무어의 법칙이? 예, 2, 3년에 2배씩 자란다. 그게 성장한다. 뭐예요? 예, 그게 무어의 법칙. 그게 네. 무어요. 그 법칙이 왜 나왔냐면은 이거 진짜 비싸고 쓸모 없을 것 같이 보이시지만 네. 분명히 2, 3년 지나면 가격 반으로 떨어집니다. 네. 제발 좀 이것 좀 한번 써보세요. 아. 이게 무어의 법칙입니다. 지금 네. 비싸죠? 전자제품의 느낌 너무 비싸 보이시죠? 네. 이거 한번 채택해 보세요. 2년 지나면 반값 된다니까. 아. 4년 지나면 반에 반값 된다니까. 이게 무어의 법칙입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했었던 그럴 정도로 메모리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고 그 다음에 일본 업체들도 삼성전자 추격받아갖고 완전히 퇴출됐죠. 그리고 이 PC 시대, 서버 시대의 인텔의 지배력은 압도적이었는데 네. 모바일 시대가 갔을 때 모바일 AP의 인텔의 점유율은 거의 빵입니다. 인텔 점유율이. 예. 네. 1세대를 풍미했던 1세대의 지배였던 인텔이 그렇죠. 2세대로 전환이 됐을 때 모바일 시대에는 아예 빵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3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가 왔을 때 네. 2세대의 지배자였던 삼성전자가 인텔 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런 일은 또 왜 벌어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은 눈에 보이게 못 따라잡은 건데 네. 그래픽 DDR과 일반 D램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얘기 꽤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는 왜 공정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밀리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네. 기술적인 한계가 좀 보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판때기가 이렇게 있으면 네. 거기다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네.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화를 집어넣어가지고 전화가 있으면 1, 없으면 0 그런 식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미세 공정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점점 구멍이 작아지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전화는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점점 깊어집니다, 구멍이. 네. 그래야 똑같은 양의 전화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아, 전화. 상감만 합시오. 그런 구조인데 네. 이거를 미세 공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이게 구멍을 짧고 깊게 계속 뚫으면 네. 여기가 좀 지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는 3나노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10나노가 최선단 공정입니다. 그래갖고 뭐 1XY, 뭐 1ABC 뭐 이렇게 가는데 다 10나노대 공정들이에요. 메모리가? 예,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지금 뭐 3나노 상용화 뭐 이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얘기예요? 반도체. 아, 메모리는 아직 10나노구나. 예. 근데 중국이 뭐 거의 10몇 나노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 XYG, ABC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 네. 여기서 더 가는 게 가능할까?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가 더 이상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 네,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후발주자들 추격하면서 아까 공정기술 역전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뭐 DDR5 불량 논란, GDDR 예전만 못하다 이거 찾아보시면 꽤 많이 나와요. 자, 지금 여러분 뭐 삼성전자 분위기 지금 주가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찬물 뿌리는 게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 위기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위기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습니까? 아니 왜 지금 내 삼성전자 주주인데 예, 예. 왜 이런 얘기해서 지금 찬물 끼얹냐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위기론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저기서 이제 뭐 보고서를 통해서 뭐 등등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왜 나온 건지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 다시 설명드리면은 네. 올해는 삼성전자 좋을 거라니까요. 네. 그 지금 메모리 업턴인데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좀 안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네. 지금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역량의 문제, 어떤 최종 결론에는 이제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뭔가 동력의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네. 이 동력을 갈아 끼고 그 다음 세대를 좀 쫙 힘있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지난 10년을 좀 돌아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얘기가 좀 불편하게 들리시겠네요. 그리고 2세대에서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까지 강했는지 네.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네. 그러니까 저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도 삼성전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는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수직 계열화가 매우 잘 돼 있는 회사입니다. 메모리의 설계, 제조, 거기에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가게 되면 스마트폰의 가전제품에 카메라 만드는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배터리, MLCC 기판 뭐 이게 다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맘먹고 뭘 하기 시작하면은 네. 이거를 한 번에 쫙 갈 수도 있고 이게 각 사업 간 시너지와 레버리지를 통해서 기업들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게 수직 계열화가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면은 야 내가 이것도 팔아야 되니까 너 이것도 같이 사도 할 수 있고 이거 드릴 테니까 저거까지 같이 드릴게요도 할 수 있고 네. 사업 시너지를 많이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꼬이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꼬이기 시작하면 같이 꼬입니다. 그렇죠. 근데 같이 꼬이는 거를 딱 저거만 딱 얘기 드릴게요. 네. 퀄컴과의 관계. 아, 퀄컴 제가 제일 마음 아픕니다, 그거. 아, 퀄컴은 굉장히 좋은 회사죠. 예, 근데 네. 퀄컴하고 삼성전자의 관계를 보면 네. 사실 뭐 좋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모바일 스마트폰 만들 때 네. 이거 퀄컴 잠깐 들어와 봐. 들어와 갖고 여기다 넣을지 말지 내가 좀 판단을 해볼게. 아. 근데 너 나 엑시노스 있는 거 알지? 너 똑바로 안 하면 내 거 쓴다. 퀄컴이 아니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삼성전자 거니까. 심지어 자체 AP도 있잖아요. 삼성전자 퀄컴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아. 이 수직 계열화라는 구조가. 네. 그럼 한번 들어와봐. 그래갖고 나 내 거 있는 거 알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기도 하고. 저 앞단에 파운드리가 또 있잖아요. 네. 파운드리에서는 고객님 좀 저희한테 위탁 생산 좀 맡겨주세요. 이런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는 네. 양쪽의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넣어줄 테니까 TSMC 가지 말고 여기다 물건 좀 맡겨봐. 요걸 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양쪽에서 다 꼬이는 거예요. 네. 엑시노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머리를 퀄컴 말고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희 거 좀 저희한테 좀 AP 좀 공급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좀 잘 못.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식으로 펼쳐졌냐면 네. AP 출하량 한번 같이 볼게요. 2018년에 퀄컴이 1위 35%였고 미디어텍이 2위, 삼성전자가 4위였는데 지금 5위로 떨어졌습니다. 5위로 떨어졌는데 이 숫자가 보면은 11.8%에서 2019년에 14.1%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202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퀄컴이 밑으로 내려오고 미디어텍이 올라갑니다. 32%. 미디어텍이 21년에 37%. 이거 대만 네. 회사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 11%에서 8%, 6%, 5%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중요한 변수가 생기냐면은 화웨이가 10몇 %를 하고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니속이라는 회사가 13%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중국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바일 AP 자리를 네. 미디어텍, 퀄컴, 유니 SOC가 가지고 있는데 SOC입니다. 유니 SOC가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삼성의 모바일 AP는 오히려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좀 경쟁력이나 점유율을 많이 뺏기게 됐다라는 거고 여기서 대표적인 사건이 갤럭시 S22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갤럭시 S에는 북미 아태 지역에는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고 국내라든지 유럽 지역이라든지 거기는 엑시노스가 보통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갤럭시 S22 때 퀄컴이랑 엑시노스를 같이 쓰려고 하다가 발열 문제나 수율 문제가 생기면서 퀄컴 걸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서 갤럭시 S23으로 갔을 때는 네. 아예 엑시노스가 안 들어가고 퀄컴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퀄컴도 발열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삼성 파운드리를 쓰다가 그것도 TSMC 파운드리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양쪽이 시너지가 나는데 이 시너지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때는 양쪽이 다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AP 쪽에서도 그럼 제가 지금 단기적인 얘기를 드리면 단기하고 중장기 좀 너무 안 좋은 얘기 계속 하니까 네. 좀 제가 그런 건 얘기는 아니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게 이번에 나온 엑시노스는 굉장히 좋아요. 네. 엑시노스 2400이 이번에 그 스냅드래곤 8 3세대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 정도까지를 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라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요. 네. 그리고 그게 한 달 만에 1000만 대 돌파? 지금 북미 시장 이런 거 다 신기록 갱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품이 나쁘다,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엑시노스 2400이 진짜 스냅드래곤만큼의 성능을 냈고 진짜 갤럭시 S24가 되게 좋아. 근데 이 제품이 정말 그 판세를 뒤집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이 됐을까라고 봤을 때 네. 그래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딱 엑시노스가 정말 24가 2400이 되게 잘 나왔어. 네. 그러니까 핸드폰 모바일 시장에서 퀄컴의 자리를 위협하면서 퀄컴이 들어가던 자리를 엑시노스가 다른 데다가 다 납품해가지고 이 시장을 점유율을 막 30%씩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어렵다. 그래 보이진 않죠. 네. 그러면 스마트폰이 갤럭시 S24가 되게 잘 나왔어. 네. 그래갖고 다시 중국 시장 들어가서 중국 업체들 다 쓸어버리고 미국 시장, 일본 시장에 아이폰 다 쓸어버릴 그런 경쟁력을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것도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단기적인 제품의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게 올해의 실적에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1등 DNA를 통해서 끌고 왔던 그럼 그 다음 세대에 뭐가 있는지에서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라 지금 나오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럼 파운드리 얘기. 파운드리도 이 2세대에서 나타났던 2세대 반도체 시대에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수직 계열화라는 게 있으면서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네. 거기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그 처음에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네. 아이폰에 들어갔던 AP 머리죠, 헤드, 네. 두뇌 어디 거 썼냐? 어디 거 썼냐? 당연히 삼성전자 거 삼성전자 썼죠. 거 썼죠. 예. 네. APL 0098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삼성전자 거 쓰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폰 처음에. 예. 그래갖고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나도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 볼래요. 네. 그래가지고 A4라는 자체 반도체 애플 실리콘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럼 그거를 누가 만들어? 위탁 생산을 누가 했을까요? TSMC겠지. 당연히 삼성전자. 삼성전자죠. 예. 네. 그래가지고 A8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A4 이후에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막 대판 싸웠어요. 네. 커가지고 뭐 전쟁 벌인다고 너 중내 사내 뭐 이게 네모난 그거에 거기가 동그란 거는 내 디자인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허 소송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8까지는 TSMC가 아니라 삼성에다 계속 맡겼었어요. 그 몇 년쯤이에요? 대충 잠시만요. 한 몇 년? 네, 2010년대 초반 2011년 뭐 이때쯤인데 네. 제가 그 날짜는 안 갖고 왔네요. 좋습니다. 예. 그때까지 맡기다가 애플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고 네. 애플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TSMC하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위탁 생산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자기의 공정 기술도 있지만 네. 대장 고객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최첨단 공정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를 최첨단 반도체가 필요한데 물량도 엄청 많은 고객이 이걸 왕창 사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 벌어서 그 다음 거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물량을 낼 수 있는 고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숫자 세볼게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네. 애플, 구글. 뭐 메타? 퀄컴, 네. 뭐 메타도 아, 뭐 좋죠. 메타, 뭐 삼성전자, 뭐 미디어텍, 뭐 엔비디아, 아마존? 아마존은 그렇게 칩을 많이 찍진 않아요. 네. 뭐 메타도 자기 칩을 찍진 않으니까 메타도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아봐야 6개예요. 그러면 사실 TSMC와 삼성전자의 게임은 6개 회사 물량 어떻게 받아가냐 게임인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회사들 6개 중에 한 4개 잡으면 그럼 다 먹는 거죠. 다 먹는 거고. 근데 애플은 기본빵 TSMC 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중에 퀄컴 같은 경우는 야 그래도 우리가 네 거 써주는데 너는 우리 쪽으로 좀 물량 넣어야지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퀄컴 정도는 좀 그래도 삼성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다 공정로도 좀 잘 안 되면 TSMC 가기도 하고. 네. 그걸 이렇게 나눠 먹는 게임인데 그러면 거기서 공정로드를 간 것도 삼성전자가 꽤 잘 갔습니다. 그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을 같이 보시면 잠시만요. 파운드리 점유율이 2017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점유율 6.7%밖에 안 됐어요. 네. 2020년이 됐을 때 무려 16.4%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선단 공정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네. 진짜 그 나머지 글로벌 파운드리스니 UMC니 SMIC니 얘네들 다 뒤로 밀어 제껴버리고 대만 업체 우리 그 예전에 어떤 영화 있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냐 그래갖고 나보다 힘든 놈 뭐 제끼고 나보다 독한 놈 제끼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 미국 파운드리 네네네네. 제끼고 뭐 대만 UMC 제끼고 2위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아마 이 영화 저도 알았는데. 그죠? 그 대사 네. 되게 유명한 대사였잖아요. 유명한 대사죠. 그러면서 2위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여기서 되게 파격적인 것도 많이 했어요. 뭐 세계 최초로 EUV 장비 도입해갖고 7나노 간 것도 삼성전자고요. 3나노 갔을 때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 도입하면서 진짜 한번 TSMC보다 공정을 더 가보겠다라고 도전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네네. 여기서 2023년이 된 시점에서 오히려 12.4%로 줄어들어 있어요. 네. 그럼 아까 전에 그 파트너들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 좀 선단 공정 갔을 때 그러면 지금 3나노 네. 삼성전자 파트너 누구 있는지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3나노? 예. 3나노 최선단 공정이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전에 6개 중에 하나가 왕창 밀어줘야 네. 그나마 좀 뭐 본전이라도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3나노에서는 뭐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TSMC 3나노 고객사는 네. 애플, 퀄컴, 미디어텍, 인텔, AMD 에이씨. 다 넘어가 있어요. 네. 그 2나노 고객사. 네. 뭐 2나노는 뭐 진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뭐 고객사라고 할 만한 거 좀 애매한데 네. 예를 들어서 인텔이 네. 뭐 1.8나노 한다 그랬을 때 고객사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근데 삼성은 일본의 AI 스타트업 얘기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이 사과 몇 개 산다고. 맞아요.
지금 이런 환경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심지어 이제 인텔이 1.8나노 해가지고 막 그 뭐 누구야 뭐 제리 러먼도 뭐 장관 와가지고 인텔 왕창 밀어줄게요. ASML 차세대 장비 뭐 하이 NA 그 뭐야 EUV 장비는 뭐 인텔이 다 사가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했던 부분이 아직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다 패스하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엔지니어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엔지니어 이름 예. 황창규. 권오연 다 옛날 분들이죠. 네네네. 지금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을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정현호 부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정현호 부회장은 대표적인 재무 쪽 출신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과 함께 일했던 그 측근들 중에 뭐 권오연, 황창규 이런 엔지니어들 중에 거물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빅테크를 만나더라도 아, 저 사람 그래 뭐 한국에 있는 되게 무시무시한 엔지니어들 쟤네가 뭐 특출나게 뭐 잘하는 건 없지만 쟤네가 하겠다고 덤비면은 막 순식간에 따라잡아가지고 뭐 할 때 그때 뭐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바다 OS 같은 거 만들고 뭐 그 옴니아 네네네. 뭐 쓰레기라 그러는 옴니아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옴내기. 옴렉이라고 막 불렀지만 네. 그거 빨리 따라가가지고 옴렉이 만들어서 결국 전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가 아니, 됐잖아요. 그렇죠. 갤럭시가 뭐 그렇게 나온 거지 뭐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옴니아 그렇게 만들고. 그 당시에 뭐 네. 블랙베리니, 뭐 노키아니 이런 애들이 있을 때 그때도 뭐였습니까? 뭐 나보다 잘난 놈 제끼고 뭐 딱 그러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거의 이제 이기까지. 타짜 대사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올라갔던 그게 삼성의 어떤 저력이었는데 네. 그러면 어쩌면 재무통이 그룹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기술 개발 역량들에 대해서 뭔가 좀 미스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게 퍼스트 무버 전략이 있고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네. 있는데 퍼스트 무버 전략은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가잖아요. 올인 걸고 네. 끝까지 계속 가서 그 시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네. 게임 체인저. 네. 이게 우리나라가 맨날 패스트 팔로워라 그랬고 맨날 남의 거 따라하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걸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남의 거 따라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어지간한 거 다 대비가 돼 있어야 그래야 그 순식간에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포트폴리오가 시너지가 나면서 오히려 역전을 해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들이 삼성전자가 좀 약해진 게 아닌가 라는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세대에는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길들은 어디가 있냐? 부자 망해 3년이라고 전혀 삼성전자의 지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조 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어디다가 또 투자를 해서 신통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파트너십들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아까 파운드리 같은 경우 6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마존도 자체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메타도 자체 반도체 만들려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반도체 만들고 있어서 네. 진짜 AI 반도체에 어쩌면 엔비디아를 원탑으로 한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자리를 노리기 위해 도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사이즈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이런 데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업 파트너를 맺을 수 있는 위상을 삼성전자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있죠. 예전처럼 하청업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잡아서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1위를 타겟으로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가서 삼성전자가 우리 한번 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진짜 되게 좋은 AI 반도체 만들어 가지고 이거 우리가 1등 하려 그러면 우리 엔비디아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필요 없죠. 엔비디아가 우리 메모리 안 사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 필요 없죠. 이럴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오히려 좀 더 글로벌 파트너십 같은 거 합종연에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기회에서 지금 3세대 반도체가 지금 살짝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이 문이 열리고 있는 와중에 뭐 엔비디아를 위시한 거기가 다 쓸어먹고 있는 건데 여기 판이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 3세대 판에서 삼성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어마무시한 그 역량들을 다시 살려서 네. 3세대판 새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어쩌면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위기론의 어떤 주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왜 하필 오늘 이걸 하느냐, 뭐 이런 원망들이 여전히 좀 많으신데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또 뭐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뭐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거에 뭐 영향을 전혀 받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지금 빠져 있는 뭐 어려움들 그리고 극복해 나가야 될 것들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많이 안 좋은가 보네요. 자, 진짜 애정을 담아서 한 건데.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혹시 저 예전에 누구죠? 이영표 선수 나온 라이프 인 넘버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죠. 예, 예. 이영표 선수도 나왔고 뭐 김성근 감독, 이세돌 이런 분들이 이제 라이프 인 넘버스 저희 3프로 TV 명사들 초청하는 그 코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라이프 인 넘버스 작년 8월부터 저희가 했는데 예. 여기에 뭐 미식, 뮤직, 뭐 아트 관련된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업로드되는 3프로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지금 할 예정인데요. 무려 500분께 스타벅스 커피를 오. 저희가 쏩니다. 네, 라이프 인 넘버스 어떤 분들이 좋았는지 또 모시고 싶은 분들이 누군지 그런 내용들 저희 3프로 TV 커뮤니티 탭을 눌러보시면 지금 말고요. 오늘 오후에 올라갑니다. 네, 그거 한번 해보시면 스타벅스 커피 500잔 쏘니까 잊지 마시고 오후에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수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 사과하고 가면 안 돼요? 사과하지 마요. 뭘 사과합니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 하나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검정색 검은 배경. 정장 입고. 네. 예, 사과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바로 마이크를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